세상의 잡담에 적당히 참여하는 방법. 과학의 눈으로 본 내향인의 이중생활. 젠 그랜맨 지음, 노혜숙 옮김, 던한 출판. 1장. 왜 그렇게 말이 없냐고요? 6학년 때 나는 평생 우정을 나눌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는 번갈아 가며 서로의 집에서 밤을 지새우고 어둠 속에서 비밀을 속삭였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엇비슷한 여자아이들처럼 보였을 것이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함께 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자매들 같다고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꼈다. 나는 그들 중 한 명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과 달랐다. 친구들이 세븐틴 잡지를 읽으며 셀럽들에 대한 수다에 빠져있는 동안 나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를 궁금해했다.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면 친구들은 해방감을 느꼈지만 나는 나이가 든다는 데 대해 실존적 위기를 느꼈다. 친구들이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놀자고 불러내면 나는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찾곤 했다. 엄마, 나 아프다고 해줘. 아니면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해줘. 여러모로 나는 별난 아이였다. 10대 시절 나에게 친구들은 세상의 중심이었다. 나는 친구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다른 행성에서 지구에 떨어진 외계인처럼 살아야 했다. 나는 나를 감추고 살았다. 비밀스러운 생각은 혼자 간직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쇼핑몰 대신 내 방에서 혼자 하고 싶어도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남들처럼 되려고 노력했다. 언제나 기꺼이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나를 감추고 사는 건 지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은 자신을 감추는 일을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줄 알았다. 다르다는 감각.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몇 년 동안 기자로 일한 후 교사가 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나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원 수업은 언제나 할 말이 많은 외향적인 교사 지망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몇 시간씩 협업 학습이나 그룹 토론을 하고 나서도 쉬는 시간이 되면 다시 몇 명씩 모여 앉아서 활발한 대화를 이어갔다. 반면에 나는 휴식 시간이 되면 곧바로 문을 향해 달려갔다. 소란하고 활발한 수업이 끝나면 내 머릿속은 빙빙 돌고 기력은 완전히 소진되었다. 게다가 다른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스스럼 없이 앞에 나가 이야기하거나 즉흥적으로 질문에 답했다. 반면에 나는 가능하면 주목받지 않으려고 했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는 내용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미리 연습했다. 그러고도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결혼했다.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은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 넘치고 익살스러운 사람이었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이들, 형제들, 친구들과 시끌벅적하게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고 종종 미리 알리지도 않고 우리가 사는 작은 아파트로 쳐들어오기도 했다. 그들은 다 함께 좁은 거실에 모여서 테니스 선수 자매 비너스와 세레나 윌리엄스 못지않게 화려한 개인기로 신랄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쉬지 않고 몇 시간씩 이야기를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렇게 빠르게 전개되는 그들의 대화에 언제 끼어들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해져서 점점 더 어울리기가 힘들어졌다. 내가 저녁에 하고 싶은 일은 대부분 혼자 책을 읽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남편과 단둘이 있는 것이었다. 외향적인 시댁 식구들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나는 어딘가 한참 모자란 사람 같았다. 그래서 자꾸 자책을 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느긋하게 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걸까? 어째서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는 말을 하지 못하고 1대1로 있을 때는 말이 많아지는 거지? 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를까? 나는 뭔가 고장난 게 틀림없어.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았다. 어느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어느 날 나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서 미친 듯이 울면서 나와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컴퓨터에 써내려갔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너무 달라. 구제불능이야. 세상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게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온 비밀스러운 감정들을 마침내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모두 쏟아내고 나니 그나마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법의 단어를 찾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중고서점의 심리 자기계발서 코너에서 우연히 마테우스 레니가 쓴 내성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책을 별 기대 없이 펼쳐들었다. 그렇게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나는 펑펑 울었다. 생전 처음 이해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 책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단어로 설명해 주었다. 내향인. 그것은 마법의 단어였다. 왜냐하면 그 한 단어가 나를 힘들게 했던 많은 것들, 즉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했던 많은 일들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이다. 다른 내향인들이 있었다. 사람을 특정 부류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향인이라는 단어는 내 삶을 바꿔놓았다.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내향성에 관한 글을 읽었다. 수전 케인의 콰이어트, 로리 헬고의 은근한 매력, 소피아 댐블링의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같은 책들이었다. 성격 유형과 민감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알고 보니 나는 내향적일 뿐 아니라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 민감성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겠다. 내향성에 관한 책을 수십 권 읽은 후에는 인터넷으로 방향을 바꿨다. 페이스북에 내향인 그룹에 가입하고 블로그들을 찾아 읽었다. 친구들은 내가 끊임없이 내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진저리를 했다. 내향적인 사람은 대답을 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니? 오늘 저녁에는 외출을 못하겠어. 내향인 타입이라서 안 되겠어. 나는 내향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마치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엉뚱한 대본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았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내가 내향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당장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상황이 나아지기까지는 몇 년에 걸친 힘든 내면 작업과 내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필요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내향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외향인인 척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추는 일이었다. 나는 내향성에 대해 알게 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우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말수가 적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약점이 아닌 장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성은 개발할 수 있으며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 처음 나 자신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특별한 사람, 내향인이었다. 익명의 블로그에 모인 사람들. 나는 인기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향인 여러분의 운영자다.
처음부터 내향인들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내향인 여러분은 2013년 개인 블로그로 출발했다. 당시 나는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룸메이트들과 생활하고 있었으며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진짜 데이트를 시작했다. 나는 외향인에게 맞추어진 세상에서 내향인으로 사는 삶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블로그를 익명으로 유지했다. 프로필에는 얼마 전에 어깨에 문신한 새 5마리를 찍은 사진을 사용했다. 얼굴은 대부분 감추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혼자 방에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내 작은 블로그에 내향인 여러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내가 처음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에는 프로필에 올린 문신 사진을 언급하는 댓글이 더 많이 달렸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글쓰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쓰는 글을 읽어주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내가 블로그를 시작한 것은 나 자신을 치유하는 여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다. 스스로를 솔직하게 드러내자 고통스러운 감정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 그리고 다른 내향인들과 연결됨으로써 나의 기벽에 대한 자의식을 한결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내향인 여러분은 오늘날 블로그라기보다 일종의 온라인 출판 플랫폼이 되었다. 그래서 나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내향인들이 목소리를 담아내고 전 세계 내향인들을 연결해준다. 내가 내향인에 관해 쓴 글이 허핑턴 포스트, 생각 카탈로그, 수전 케인의 콰이어트 레볼루션, 마이티 등의 사이트에 실리기도 했다. 나는 지금 임무 수행 중이다. 내 임무는 내향인들에게 지금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말이 없냐고요? 내향인은 인구의 3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 당신의 부모, 친구, 배우자, 중요한 누군가, 자녀 또는 동료가 내향인일 수 있다. 우리는 리드하고 창조하고 교육하고 혁신하고 사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매력적이고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한다. 내향성은 기질이며 성격과는 다르다. 기질은 우리가 세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체계화하는 타고난 성향을 말하는 반면 성격은 우리를 개인으로 만드는 행동, 생각, 감정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격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지만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향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말수가 적다고 해서 어딘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금요일 밤에 파티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향인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정상적인 상태다. 다음은 내향인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22가지 신호다. 당신은 이 중 몇 가지에 해당되는가? 1.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토요일 밤에 집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은 집에 있기를 바란다. 넷플릭스를 보면서 휴식을 취한다. 아니면 책을 읽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고양이에게 씌울 작은 털모자를 뜨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린다. 2. 혼자 있을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빠져 있는 때가 아니다.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에 더 창의적이 되고 보다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3. 내면의 독백이 멈추지 않는다.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분명한 내면의 목소리가 작동하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생각들을 듣는다면 깜짝 놀라고 감탄하고 아마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밤중에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한다. 내가 어쩌다가 그런 멍청한 말을 했을까? 5년 전에 말이야. 4. 종종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있을 때 더 외로움을 느낀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 자신과 분리된 느낌이 든다. 아마 그 이유는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내향인들은 친밀하고 깊은 만남을 원하지만 군중 속에서는 그런 만남이 불가능하다. 5. 인맥 관리가 속임수처럼 느껴진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하라고? 차라리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라고 하지. 하지만 인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도를 한다. 하지만 내내 위선자가 된 기분이다.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고 크게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하자라고 다짐해도 금세 기진맥진해지고 쉬면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진다. 당신은 궁금하다.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힘들어할까? 6. 교사가 질문을 할 때마다 손을 드는 학생이 아니다.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하기보다 나중에 상사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1:1 대화를 나누거나 이메일을 보낸다. 7. 생각을 말로 하기보다 글로 쓰는 것을 잘한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이메일을 선호한다. 실시간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기보다 혼자서 휴대전화에 단어를 입력할 때 부담을 덜 느낀다.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내향인들이 자기 표현과 자기 발견을 위해 일기를 쓴다. 어떤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청소년 소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의 저자 존 그린처럼 글쓰기를 평생의 업으로 삼는다. 그는 유튜브 동영상 여행지에서의 사색에서 이런 말을 했다. 글쓰기는 혼자서 하는 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내향인에게 맞는 일이다. 8.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외향인인 한 친구는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갈 때마다 나에게 전화를 한다. 그 친구는 눈과 손과 발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입이 심심하다고 느낀다. 게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무척 지루하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는다. 안전운전에 주의하길. 그러나 내 생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몇 분간 침묵하고 혼자 있을 시간이 생겼을 때 그 시간을 한가한 수다로 채우고 싶지 않다. 9. 성난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 심리학자 마르타 포나리와 그 동료들은 내향성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소위 응시신호 효과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화면에서 어떤 사람이 특정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자 사람들은 이미지 속 사람의 시선을 따라갔다. 따라서 이미지 속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에 있는 대상을 그 반대쪽에 있는 대상보다 더 빨리 찾아냈다. 이것을 응시신호 효과라고 하는데 내향인과 외향인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이미지 속 사람이 화가 나 있는 경우 내향인은 앞서와 같은 응시신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내향인이 화를 내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포나리와 그의 연구팀은 그 이유가 내향인이 부정적인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내향인은 누군가 자신과 관련 있는 문제로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시선조차 위협적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10. 가능하면 잡담을 피한다.
복도 맞은편에서 직장 동료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인사하기가 싫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린 적이 있는가? 아니면 아파트 앞집에 사는 사람이 복도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간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내향인일 수 있다. 내향인들은 잡담을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내향인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말을 주고받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한담을 주고받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색하게 느낀다. 10일. 너무 진지하다는 말을 듣는다. 잡담을 하지 않으면 종종 너무 진지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생각 같아서는 쓸데없는 잡담은 추방해버리고 싶다. 그 대신 누군가와 앉아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진실하고 솔직한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한다. 깊은 대화를 나눈 후에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의미 있는 대화는 내향인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준다. 12.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파티에 가지 않는다. 생일 파티, 결혼식 피류연 등 이런저런 파티가 열린다. 그런 행사에 참석하면 새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오래 쉬는 운동화처럼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향적인 친구가 가진 기벽을 알고 있고 편안하게 함께 있을 수 있다. 13. 사람들에게 지치면 문을 닫아버린다. 내향인은 보통 외향인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과묵한 편이다. 만약 당신이 내향인이라면 소위 내향인 숙취라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커다란 유리잔에 담긴 마르가리타를 너무 많이 마신 후에 오는 숙취처럼 너무 많은 사교활동을 하고 나면 기진맥진하고 속이 울렁거린다. 14.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향인, 특히 매우 민감한 내향인은 지나친 자극을 받으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극에 민감해서 좋은 면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부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고 그가 당황한 것을 눈치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데. 15. 중요한 일에 장시간 집중할 수 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글을 쓸 수 있다. 일단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 어떤 보상이나 칭찬은 필요하지 않다. 글을 쓰면서 몰입의 상태로 들어간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한다. 당신이 내향인이라면 아마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내향인이 장시간 집중을 잘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향인의 놀라운 집중력이 없다면 상대성 이론, 구글, 해리포터는 세상에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인슈타인, 레리 페이지, J.K. 롤링은 10중 8구 내향인일 것이다. 16. 머릿속에서 살고 있다. 곧잘 공상에 빠지기 때문에 종종 정신 차려 또는 땅으로 내려와 라는 핀잔을 듣는다. 그 이유는 내향인의 내면 세계가 대개는 풍부하고 생생하기 때문이다. 17. 관찰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이나 자연 등을 관찰하기를 즐긴다. 내향인은 타고난 관찰자다. 그래서 파티나 행사에 가면 종종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가장자리에서 어슬렁거리며 구경을 한다. 18.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말을 듣는다. 누군가에게 선뜻 무대를 내주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자신의 생각을 모두 밖으로 쏟아내지 않는다. 일부 외향인들처럼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거나 모든 생각을 말로 바꾸지 않는다. 내향인이 귀담아 듣는 것은 새로운 뭔가를 배우거나 어떤 사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다.
19. 친구가 많지 않다. 단지 1명, 2명 또는 3명과 가깝게 지내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저 지인이라고 생각한다. 내향인은 대개 에너지가 많지 않으므로 관계를 신중하게 선택한다. 에너지를 예산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이다. 20. 환경 조건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내향인이 군중, 파티, 친목 행사를 멀리하는 이유가 있다. 내향인과 외향인은 뇌의 보상 중추가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신경생물학자인 유프와 리처드 드피는 대학생들에게 리탈린을 주고 이러한 현상을 확인했다. 리탈린은 ADHD 치료약으로 뇌에서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생산을 촉진한다. 그 결과 외향적인 학생들은 행복감을 자신이 속한 환경과 연결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내향적인 학생들은 좋은 기분을 자신의 주변 상황과 연결하지 않았다. 즉, 내향인은 주변 환경에 도취되기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 21. 조숙하다. 내향인은 관찰하고 정보를 깊이 이해하고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내향인은 천성이 분석적이어서 종종 사건 뒤에 숨은 의미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이 때문에 나이가 어리더라도 현명해 보일 수 있다. 22.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향인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혼자 있을 때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깥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꺼버릴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시간을 통해 기운을 회복하고 머리가 맑아진다. 그렇지만 항상 혼자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내향인은 의미 있는 연결을 원한다. 내향인은 2가지 세상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방문하기는 하지만 주로 머무는 곳은 언제나 고독과 내면 세계다. 휴가를 위한 선택. 당신이 내향인인지 아닌지 아직 헷갈리는가? 여기 간단한 테스트가 있다. 다음 2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자. 1. 고대하던 휴가를 앞둔 당신. 2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어느 곳을 택할 것인가? A. 혼자 또는 단둘이 한적한 오두막에서 좋은 책을 읽으며 보내는 편안한 휴가. B.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거나 유람선에서 파티를 즐기며 신나게 보내는 휴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다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아마 짐작하겠지만 만일 A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내향인에 좀 더 가까울 것이고 B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외향인에 가까울 것이다. 2. 당신이 꿈꾸는 하루를 상상해보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지낼 것인가? 만일 당신의 완벽한 하루가 단지 1~2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서 조용하게 보내는 것이라면 당신은 내향인일 것이다. 만일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상상을 한다면 당신은 좀 더 외향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내향성과 외향성은 뭐 아니면 도로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내향성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외향성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는 누구나 그 스펙트럼 위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향성에 더 가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외향성에 더 가까이 있다. 완전히 내향적이거나 완전히 외향적인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내향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외향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향적으로 행동한다. 예를 들어 나는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떠들고 깔깔거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가끔은 춤도 춘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편안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내향인이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수백 명의 내향인과 대화했다. 우리는 내향인답게 많은 대화를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누었다. 운이 좋으면 그들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이 책에는 내가 인터뷰한 내향인들이 들려준 이야기, 연구 결과, 나 자신의 경험, 그리고 내향인 여러분이 게시된 글들이 실려 있다. 내향인이라고 해도 이 책의 내용 중 일부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책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향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내향성은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의 오해와 맞서는 법. 케이아는 직장에서 스스로가 아웃사이더인 것처럼 느끼는 내향인이다. 동료들은 케이아에게 말한다. 너무 말이 없군요. 마음을 좀 더 열어봐요. 그녀는 왜 자신이 더 많은 말을 해야 하는지 의아하다. 직장에서 맡은 일도 잘하고 있고 동료들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다만 혼자 있는 것이 좋아요라고 케이아는 말한다. 나만의 작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을 즐길 뿐이에요. 그것이 편하고 자유롭게 느껴지니까요. 때로 내향인인 것이 죄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좀 더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어멘다 역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또 다른 내향인이다. 그녀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자신이 내향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면 모두 한 방에 모여서 놀았지만 어멘다는 혼자 슬그머니 그곳을 빠져나오곤 했다. 그녀는 캠퍼스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 가서 혼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몇 시간씩 보냈다. 내가 왜 그러는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어멘다는 말했다. 그냥 혼자 있어야 했어요. 수줍어하거나 반사회적이지도 않았어요.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에너지를 보충해준다는 것도 몰랐죠. 친구들은 그러지 않은데 나는 왜 혼자 있으려고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저스틴이 있다. 대학에서 그는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들었다. 커뮤니케이션이 단지 말재주만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스틴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업에 적응할 수 없었다. 그곳은 누가 더 말을 크게 하고 더 많이 하는지 내기를 하는 듯한 외향인들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 저만 빼고 모두들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았죠. 그는 말했다. 누군가 그가 유일하게 말이 없는 것을 알고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나는 내향인이고 항상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저스틴은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는 저스틴을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쳐다보면서 빈정거리는 투로 그런데 왜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듣느냐고 물었다. 저스틴은 그저 미소를 지어 보였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나는 케이아, 어멘다, 저스틴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나면 기진맥진해졌던 12살의 나를 위해 이 책을 썼다. 내향인 여러분, 커뮤니티 회원 모두를 위해 이 책을 썼다. 무엇보다 당신을 위해 썼다. 이 책은 모든 조용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세상은 내향인을 보는 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내향인들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다. 비법 한 가지를 알려주자면 그러한 변화는 우리가 내향성을 극복하려고 싸우기보다
내향성과 손을 잡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계속 읽어보자. 2장. 조용한 사람들의 시끄러운 마음. 당신은 혹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가? 어떤 파티나 모임에 갔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음악이 울려 퍼지고 시끌벅적하다. 그 순간 당신은 집에 가서 넷플릭스로 얼마 전 재미를 붙인 시리즈물이나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상냥하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당신도 그들과 달라 보이지 않으려고 미소를 짓고 소리내어 웃기도 한다. 그러나 잠시 후 그 모든 소음과 대화가 너무 힘들어진다. 당신은 한쪽 구석에 놓인 빈 의자로 가서 조용히 앉아 휴식을 취한다. 뒤로 물러나서 모든 것을 관찰한다. 조용한 관찰자로 있는 것이 재미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작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들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분석한다. 그렇게 조용히 앉아있는 동안 다시 기운이 나는 것을 느낀다. 당신이 내향인이라면 아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안 가 누군가 당신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보통 그는 외향인이다. 그는 당신의 조용한 성역에 쳐들어와서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진다. 무슨 문제 있어요? 당신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머뭇거린다.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잠시 휴식이 필요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말한다.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외향인은 당신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는 미심쩍은 듯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릴지도 모른다. 당신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다시 군중 속으로 돌아간다. 나는 이런 일을 수없이 많이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파티, 해피아워, 술집에서 식용유를 할인 가격으로 파는 시간, 만찬을 즐기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이 보였다. 사실 그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힘이 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어째서 나만 힘들어하는 걸까? 이제 나는 한 가지 이유를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내향인들의 뇌 구조와 관련이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내향성을 과학의 측면에서 탐구할 것이다. 왜 내향인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력이 소진되는가? 라는 질문과 내향인들의 성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할 것이다. 당신의 조용한 기질 뒤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를 아는 것이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섹스, 마약, 로큰롤 분자. 내향인과 외향인이 파티와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다. 도파민은 때때로 뇌에서 쾌락과 보상 중추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섹스, 마약, 로큰롤 분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별명은 재미있기는 하지만 도파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될 수는 없다. 도파민 자체는 쾌락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쾌락의 가능성이 흥분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서빙을 하는 사람이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들이 담긴 접시를 내밀 때 무엇을 먹을까 고르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도파민의 작용이다. 내향인이나 외향인이나 모두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다만 외향인이 내향인보다 도파민 보상 체계가 더 활발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상상력 연구소의 소장 스콧베리 코프먼은 말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외향인들은 내향인들보다 잠재적인 보상 앞에서 더 많이 흥분한다. 보상은 사회적 주목, 사회적 지위, 돈, 음식, 성적 기회 등을 말한다. 짐작했을지 모르지만 서독의 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향인은 내향인보다 섹스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섹스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는 차치하고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보고 흥분한다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이 저절로 샘솟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도파민은 노력 비용을 절감해준다. 이런 이유로 외향인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과감한 행동을 해도 내향인처럼 지치지 않는다. 반면에 내향인은 외적인 보상, 특히 사회적 보상의 가능성에 그다지 열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새 친구를 사귀거나 인기를 얻을 가능성에 대해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이 또한 내향인이 사람들과 어울린 후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외향인들과 달리 내향인은 도파민에 의한 노력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마이클 코엔과 그의 동료들은 2005년 한 연구에서 외향성과 도파민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그 연구에서 그들은 피검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한 뒤 뇌 스캐너로 뇌를 관찰했다. 그 결과 영상 자료에서 외향인과 내향인의 뇌 활동 양상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외향인들은 도박을 할 때 뇌의 축이신경핵과 편도체가 더 활발하게 반응했다. 축이신경핵은 뇌의 보상회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 체계의 일부다. 편도체는 정서적 자극을 처리한다. 코엔의 연구 결과는 내향인이 외향인과는 다르게 보상을 처리한다는 이론을 입증해 보였다. 감당할 수 있는 자극의 양. 내향성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극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자극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 것이 감각에 의해 등록이 되는 것이다. 심리학학자 콜린 드영에 따르면 내향인은 잠재적 보상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외향인을 흥분시키는 자극이 그저 피곤하거나 성가시게 느껴질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끄러운 록 콘서트, 토요일 밤 사람들로 가득 찬 술집, 불빛이 번쩍거리고 분주한 카지노를 생각해보자. 내향인이라도 그런 환경에서 얼마간은 견딜 수 있다. 잠시 즐거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과부하가 되고 기진맥진해진다. 그래서 조용하고 평온한 집으로 달려가고 싶어진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극이 될 수 있다. 대화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들은 말을 머리에 입력해서 처리하고 반영하고 반응한다. 상대의 목소리와 신체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읽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어조와 신체 언어를 모니터한다.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내향인이 칵테일 파티나 해피아워에서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활력을 주는 활동의 공통점. 내향인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내향인들에게 어떤 활동에서 활력과 즐거움을 느끼는지 물었다. 그들은 모두들 혼자 또는 정말 좋아하는 몇 사람과 하는 활동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저녁에 혼자 하는 식사를 즐겨요. 옷까지 잘 차려입죠. 또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해요. 골목길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많고 더 조용하기 때문이죠. 편안한 환경에서 좋아하는 사람 한두 명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요. 머리사. 좋은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에요. 오스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기를 하면 주변을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샤나. 그냥 핸드폰을 쓰고 카메라를 들고 시내를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것을 즐겨요. 파이퍼. 설거지를 좋아해요. 지루해 보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러면서 아무거나 떠오르는 생각을 해요. 한나. 하이킹을 해요.
혼자 화이트 산맥을 따라 12마일 정도 하이킹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트. 방에 앉아서 좋아하는 앨범을 듣거나 손님이 없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한가한 쇼핑몰에서 여유롭게 쇼핑을 즐겨요. 티나. 기질은 평생을 지배한다. 내향인인 당신은 도파민 보상 체계가 외향인 친구나 연인만큼 활동적이지 않다. 왜 그럴까?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일까?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 본성인지 환경인지를 묻는 것은 오래된 논쟁이다.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의 DNA일까? 아니면 인생 경험일까? 내향인들은 이 주제를 놓고 종종 토론을 벌인다. 내향인 여러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는 내향인들이 자신이 어쩌다가 내향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원을 짐작해보는 글이 올라온다. 나는 원래 외향인이었지만 초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내향인으로 변했다. 혹은 나는 언제나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 내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다. 심지어 이런 글도 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집에서 나가지 않는 내향인으로 변했다. 정말 그럴까? 상황이 그들을 내향인으로 바꾼 것일까? 내향인의 태생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기질과 성격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매사추세츠 대학 아동발달학과의 연구교수 낸시 스니드먼 박사는 인간의 기질은 환경에 대한 관점과 반응 방식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이고 생물학적 요인들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내향성과 외향성은 기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반면 성격은 기질과 환경이 합쳐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은 MBTI나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에 나오는 유형과는 다른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의 고유한 개성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들의 조합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성격은 우리가 가진 내향성 위에 인생 경험이 축적된 것이다. 당신은 아마 원래 내향인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세상에 나올 때부터 당신의 DNA에는 내향성의 씨앗이 심어져 있어서 도파민 보상 체계가 외향인보다 덜 활동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라는 동안 당신은 내향적으로 주변 환경에 반응했을 것이다.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조심스럽고 놀이 그룹을 향해 신이 나서 달려가는 대신 엄마 다리에 매달려 있었을지 모른다. 스니드먼과 연구 동료들이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약 40%의 아기들은 예기치 않은 빛, 소리, 물건 또는 사람이 나타나도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른바 주변 환경의 방해를 받지 않는 아기들이었다. 이 아기들은 침착했고 새로운 뭔가를 마주해도 동요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15에서 20%의 아기들은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팔, 다리를 허우적거리고 우는 등 행동 각성 신호를 보였다. 스니드먼에 따르면 개인의 반응하는 방식, 실제로 새로운 자극에 강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거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자극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아기들은 성인이 되어도 계속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기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낯가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불안해질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특정한 기질을 갖고 태어나며 기질은 어른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증명해준다. 우리가 내향인으로 태어났으며 평생 내향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평생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향인의 욕구는 외향인의 욕구와 다소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향성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향인들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내향성이 지극히 어릴 때부터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인터뷰한 내향인들 중에 제시카는 친구가 많았던 적이 없다고 했다. 대신 그녀는 인형을 갖고 놀거나 책을 읽거나 변장놀이를 하면서 혼자 노는 것을 좋아했다.
다른 아이들과 놀 때도 보통 소수의 인원과 어울렸다. 어린 시절 친한 친구가 대개 한두 명밖에 없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리처드는 책에 파묻혀 살았다. 누군가와 있으면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죠. 농구를 잘하거나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신상 운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다행히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생겼다. 고등학교 때는 보통 고수족이나 게이머들과 어울렸습니다. 니콜은 너무 조용해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이였다. 거의 항상 혼자 놀았죠 라고 그녀는 말한다. 친구를 사귀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아기 때도 담요 위에 장난감 몇 개를 놓아주면 혼자서 잘 놀았다고 했다. 부모가 혼자 노는 아이를 두고 자리를 떠났다가 잘 있는지 확인하러 와보면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혼자 조용히 놀고 있었다고 해요. 50세인 로리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완전히 똑같다고 말했다. 저는 혼자 잘 놀았고 혼자 노는 것이 더 좋았어요. 제가 다르다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성격 변화의 잠재적 원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퍼즐 조각이 있다. 바로 성격이다. 성격과 기질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자. 성격은 상황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다. 결국 성격과 기질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를 만든다. 본성과 환경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릴 때 운이 좋아서 내향인의 조용한 특성을 지원해주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자. 부모와 교사들은 당신이 생각이 깊고 분석적이라고 칭찬을 해주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해주고 편안하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또한 당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무엇보다 외향적인 아이들과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랐다면 당신은 아마 자라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아주 원만한 내향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두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아니다. 많은 내향적인 아이들은 생각이 깊다는 칭찬 대신 너무 조용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다. 부모들은 방 안에만 있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교사들은 좀 더 적극적이 되라고 부추긴다. 주말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 보내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눈치를 준다. 당신이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것이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끔찍한 이별을 하고 나서 외향인에서 내향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말은 정말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 더 내향적이거나 좀 더 외향적이며 환경이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반전이 있다. 환경이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니드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격은 환경에 따라 시간이 가면서 변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에 대한 반응은 인생 경험에 따라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다. 안타깝지만 어릴 때 왕따를 당하거나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좀 더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 한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내향인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성격이며 기질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이거나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한편 성격 변화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다. 성격연구협회 집행위원인 크리스토퍼 소토는 사람의 성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경우 보통 좋은 쪽으로 변한다고 말한다. 소토의 연구를 포함해서 여러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성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온화하고 양심적이고
정서적으로 탄력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이나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우리는 성격 변화의 원인을 아직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몇 가지 잠재적 원인들을 확인했다. 사회적 역할. 브렌치 로버츠 등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사회적 역할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변하면서 성격도 변화한다. 예를 들어 처음 부모가 되면 전보다 양심적이 되고 책임감이 강해질 수 있다. 나는 교사가 되었을 때 성격이 다소 변한 것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주목을 받는 것, 잡담을 하는 것이 점차 편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외향인이 된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확실하게 내향인이다. 트라우마. 안타깝지만 충격적인 사건도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인간은 유쾌한 경험보다는 불쾌한 경험에 의해 더 많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경험에서 과잉 학습을 한다. 예를 들어 특히 어릴 때 왕따를 당하면 성격이 변할 수 있다. 충격을 받으면 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지능, 감정 반응, 만족감, 사회성과 같은 특성들이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충격의 효과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릭 헨슨의 저서 행복 내 접속을 참고하기 바란다. 의도적 변화. 네이선 허드슨과 크리스 프렐리의 2015년도 연구에 따르면 성격은 지속적인 노력과 신중한 목표 설정을 통해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 크로스토퍼 소토와 줄 스페이트의 또 다른 연구는 우리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면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드레의 과감한 도전. 내향인 안드레 솔로는 의지를 갖고 성격을 바꿔보기로 했다. 그는 자칭 괴짜였다. 여드름 투성이에 어리버리하고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읽는 아이였다. 안드레는 내향적일 뿐 아니라 서툴고 부자연스러웠다. 성인이 된 후에 그는 자신의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바꾸고 싶었다. 사람들 앞에서 어색하지 않고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컴퓨터 광답게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변화와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단계, 그리고 각각의 단계마다 해야 하는 도전을 정해서 목록을 만들었다. 그의 첫 번째 도전은 낯선 사람 5명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나 고를 수는 없었다. 안드레는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식당 종업원가, 직업상 친절할 수밖에 없으므로, 친구의 친구는 너무 쉬운 대상이므로 제외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로 끝내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드레는 미술관에서 첫 번째 대상자를 찾았다. 조용히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여자에게 안드레는 그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사실은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외치다시피 말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를 귀찮아하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안드레는 머릿속으로 목록 하나를 지을 수 있었다. 목표로 했던 5명 중 1명과 대화에 성공한 것이다. 안드레는 그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치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안드레는 말했다. 완전히 제 영역 밖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 창피를 당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처음에는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하고 안드레는 말했다. 그래도 해야 했죠. 그는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체육관에서 역기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힘들지만 매번 조금씩 쉬워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음으로 레스토랑에서 만난 남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안드레는 그 남자가 읽고 있던 책에 대해 물었고 잠시 대화를 주고받았다. 안드레는 이어서 대화 기술을 연마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3가지 대화 주제를 정했다. 모모라는 소식 들었어요? 최근 뉴스 기사. 모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발견. 만일 모모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재미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개발서에서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상대방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연습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안드레 자신부터가 그런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안드레는 훨씬 편안하게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이 그에게 좀 더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고 안드레는 데이트를 하고 싶은 여성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친한 친구들도 사귀었다. 대화 능력이 향상되고 얼마 안 돼서 그는 술집, 그가 싫어했던 장소, 술집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다. 그녀는 안드레에게 말재주를 타고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자신은 원래 그다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대화 능력이 향상되면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더 자주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안드레에게 일어났다.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안드레는 털어놓았다. 대화가 두렵지 않고 재미있답니다. 그는 이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오더라도 사생활을 침범당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게 되었다.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드레는 여전히 내향인이다. 지금은 작가로서 대부분 혼자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는 환상적인 세상을 꿈꾸고 이야기로 그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사회적 행사는 선별해서 참석한다. 안드레는 자신의 약점을 정복하는 과정이 재미있다면서 내향인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야 해요. 라고 덧붙였다. 친구를 사귀거나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노력으로 내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 안드레처럼 기술을 배우고 연마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치크의 STAR 모형. 내향인은 각자 다르다. 안드레는 사회성을 체계적으로 연마했지만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서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각자 다르다. 누구는 소음과 군중을 힘들어하고 누구는 군중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 누구는 1시간만 사람들과 어울려도 기진맥진하지만 누구는 몇 번의 모임도 감당할 수 있다. 심리학자 조너선 치크는 대학원생 제니퍼 그림스와 코트니 브라운과 함께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그들은 같은 내향인이라도 여러 유형이 있다고 가정했다. 다시 말해 내향인마다 내향성이 표현되는 방식이 각기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한 선호도와 공상에 빠지기 쉬운 경향에 대해 질문했다. 그 결과 사회적 내향인, 사색적 내향인, 불안한 내향인, 억압된 내향인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각 유형의 첫 글자를 따서 그 모형에 STAR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들이 만든 모형에 따르면 내향인은 주로 한 가지 유형에 속하거나 예를 들어 당신은 단지 사색적인 내향인일 수 있다. 2가지 이상의 유형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다음에 나오는 설명을 읽고 당신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자. 사회적 내향인. 이 용어는 오해하기 쉽다. 치크의 모형에서 사회적 내향인은 외향인처럼 활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혹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다. 사회적 내향성이 높을수록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수줍어하거나 사회적 불안감 때문이라기보다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수줍음과 사회적 불안은 내향성과 같은 것이 아니다. 사색적 내향인. 사색적 내향인은 말 그대로 반성하고 숙고하고 성찰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상을 하면서 상상의 세계에 빠지는 걸 즐긴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에 관련된 문제다. 사회적 내향인과는 달리 사색적 내향인은 사회적 활동을 특별히 싫어하지 않는다. 사색적 내향인은 주말마다 친구들과 놀러 나가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일요일 밤에는 혼자 일기를 쓰거나 공상을 하거나 만화나 소설 등 창작 활동을 한다. 불안한 내향인. 사회적 내향인은 조용하게 보내는 것을 좋아해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반면 불안한 내향인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느끼는 어색함과 고통스러운 자의식 때문에 사람을 피한다. 이런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하다. 불행히도 그들이 느끼는 불안은 혼자 있을 때도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의 내향인은 반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내향인은 지난 일을 곱씹어 보면서 그때 어떻게 해야 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생각한다. 강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기 힘들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지난 일을 반복해서 돌려본다. 5년 전에 했던 황당한 실수가 지금도 자꾸 생각난다. 억제된 내향인.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는가? 최대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가? 좌우명이 지금 당장 시작하자라면 당신은 아마 억제된 내향인은 아닐 것이다. 억제된 내향인은 움직이는 속도가 다소 느린 경향이 있다. 뭔가를 시작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여가 시간에는 새롭거나 흥미진진한 경험과 감각을 즐기는 대신 속도를 늦추고 느긋해지는 것을 좋아한다. 때로는 나른하고 기운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STAR 모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모든 내향인을 4가지 범주로 깔끔하게 분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향성의 정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치크와 그의 동료들은 내향성이라는 용어를 단독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앞에 사회적 또는 불안함과 같은 특정한 수식어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외향인을 만나면 저는 내향인이에요. 하지만 사색적 내향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혼자 생각하고 반추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라고 설명하라는 것이다. 생각이 말이 되는 속도. 당신이 어떤 유형의 내향인이든 간에 분명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직장 동료가 사무실로 불쑥 찾아오거나 한 친구가 당신을 불러 세운다. 그는 당신에게 질문을 하고 지금 당장 대답을 해달라고 재촉한다. 어려운 질문도 아니지만 당신은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진다.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멈춘다. 그 말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대답을 기다리는 상대방의 표정이 이렇게 말한다. 빨리 말해요. 당신은 생각한다. 내 머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정확하게 맞는 단어를 찾는 것을 단어 검색이라고 부른다. 많은 내향인들이 단어 검색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말을 빨리 하는 외향인을 따라가지 못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생각을 말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답을 알아도 손을 들지 않는다. 내향인에게 단어 검색이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을 곱씹어 보고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돌려보고 이런저런 각도에서 분석해 본다. 이러한 반추 모드에 있을 때는 말하기가 어렵다. 내향인은 많은 외향인들과는 달리 생각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한다. 마티 올슨 레니는 내성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해서 그 이유가 장기 기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 정보는 대부분 무의식 속에 있다. 장기 기억은 오랜 기간 유지되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무기한 저장된다. 이 정보 중 일부는 접근하기 쉽지만 어떤 기억은 불러오기가 좀 더 어렵다. 예를 들어 당신은 유치원에 입학한 첫날이 어땠는지 기억하는가? 이것을 작업 기억, 단기 기억 또는 활동 기억이라고도 함. 작업 기억과 비교해보자. 작업 기억은 제한적이어서 단 몇 초 동안 정보를 유지한다. 작업 기억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장기 기억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정보가 오래 저장되지 않는다. 레니는 내향인이 작업 기억보다 장기 기억을 잘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단어 검색이 왜 어려운지 설명이 된다.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관성, 열쇠, 즉 저장된 기억을 상기시키는 뭔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 처음 간 날을 기억하려고 한다고 하자. 방안을 둘러보다가 운동화가 눈에 띈다. 그러자 유치원에 간 첫날 누군가 당신의 신발에 우유를 쏟았던 기억이 나면서 갑자기 짠하고 그날에 대한 더 많은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게다가 우리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곤란한 질문을 받거나 해서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면 적절한 단어를 분명히 말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내향인이 모두 사회적 불안감이 있거나 부끄러워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불안하면 정신이 고갈되고 정보를 불러오기가 더 어려워진다. 불안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대량으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코르티솔은 뇌에 영향을 미쳐서 기억력을 저하시킨다. 조용한 사람들의 시끄러운 마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기 기억에서 뭔가를 꺼내려면 적절한 연결이나 열쇠를 찾아야 한다. 좋은 소식은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들은 대부분 잠금 해제를 위한 열쇠가 몇 개 함께 저장된다는 것이다. 그 열쇠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 또는 냄새, 이미지, 소리, 촉감 등의 감각이 될 수 있다. 그중 단 한 가지의 열쇠만 있어도 기억 전체를 불러올 수 있다. 다음은 기억을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다. 조용히 휴식을 취한다.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 잠시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갖는다. 생각해 봅시다 라거나 어디 봅시다 라는 말로 시간을 번다. 또는 시선을 돌리고 미간을 약간 찌푸리는 것처럼 생각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언어적 신호를 보낸다. 생각나는 대로 내버려 두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그중 한 가지 생각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말을 꺼내줄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아무리 해도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말자. 우리 뇌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멈춰서 반추하는 것이다. 생각이 깊은 내향인이라면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말했다. 조용한 사람들은 가장 시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말문이 막히면 농담을 해서 웃어넘기는 것으로 어색한 상황을 넘기자. 아니면 지금은 정신이 좀 산만하니까 나중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답하겠다고 말하자. 내향인의 마음은 힘이 세다. 내향인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기 위해 필요한 말재간이나 에너지가 외향인보다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내향인의 마음은 힘이 세다.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책의 뒷부분에서 알아볼 것이다.
여기서 배운 내향성의 과학이 오래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 아하 하고 감탄할 만한 깨달음을 주고 당신의 기질을 더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